모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 게 건축에서 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건축을 말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구세에 그 건축이 기록한 정치가 굉장히 아주 허무하게 기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나 건축을 갖다가에 대한 해안이 없는 그런 정치적 결과로서의 건축이 남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른 건축을 하는 것이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이데크라고 하는 이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만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땅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함으로써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서양의 철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데크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성에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데아나 로고스나 아르케 같은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이데크가 그게 아니라 땅 위에 집을 지어야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 사건을 제가 해석할 능력은 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관심은 왜 테러리스트들이 하필이면 이 건물을 공격했을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뉴욕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공격했을 거고 높다고 하는 사실이 뉴욕을 상징하고 미국을 상징하고 나아가서 서방 세계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서방 세계에 대한 응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가장 높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은 여기에 근무하러 왔던 3,000명의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 3,000명의 특정된 사람들은 이 건물에 높지만 않았으면 죽지 않았던 사람, 않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건물이 이 폭격을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지만은 여기에 일하러 왔던 3,000명의 사람들은 이 건물이 높은 이유 때문에 죽어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높은 건물을 우리가 마철루라고 합니다. 마철루라고 한 말은 뜻이 굉장히 좀 건방집니다. 하늘을 닦는 건물.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니까 하늘을 닦는다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건방진 단어인데 이런 건방진 단어를 쓰고 싶어 할 정도로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굉장히 오래된 소망입니다. 근데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하는 것이 직립보행입니다. 모든 산물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만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 중력에 저항해서 걷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술의 발달이사고 문화의 발달사입니다. 그토록 오르겠다고 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8세기에 치체니츠라고 하는 도시, 중남미에 있는 도시인데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 건물의 평면도를 보면 새까맣습니다. 그 말은 이 건물의 안에는 아무 공간도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목적은 단지 높이 오르는 것에만 있습니다. 8세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인력, 비용, 엄청나게 들었을 건데 그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높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분한 보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땅에서 살던 위험을 피하고자 높은 건물 지으려고 했더니 신의 노용을 받아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술이 없던 시대는 많은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걸 뜻합니다. 시행착오를 굉장히 겪었죠. 높은 건물을 갖다가 지으려고 무지무지한 시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기술이 없던 시대는 이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꾀를 낸 게 이 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탑의 어원은 스토파거든요.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신 곳인데 부처님의 진신사례니까 귀하니까
일반적인 건물에 이 모시는 것보다는 좀 높은 건물을 쌓아서 모시고 싶은데 기술이 없던 시대니까 그걸 미니에이처로 줄여서 지은 게 맨 왼쪽에 있는 스투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와서 파고다로 변하고 맨 오른쪽에 석탑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탑이란 말로 이 변해서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석탑을 보시면은 돌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태는 목조 건축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탑이 아니라 3층의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는 겁니다. 이런 유어를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높은 건물에 대한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그런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이 높은 건물에 대한 욕망을 일거에 해결한 시대가 고딕 시대입니다. 건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부 공간을 만드는 데 있는 거거든요. 내부 공간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지붕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건물의 지붕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지무지하게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게 위에 있는 천장은 달대고 달대를 받고 있는 게 보를 지탱하고 있는 게 이 기둥에서 이게 엄청난 응력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기술이 없던 시절에 이 내부 공간을 만들다 그러면 벽을 동굴을 갖다가 뚫거나 땅을 파서 덮는 것으로 내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벽을 쌓아서 내부 공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붕은 벽이 지탱을 했는데 고딕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지붕을 벽이 지탱하는 게 아니라 기둥이 지탱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쾰른 씨가지를 갖다가 이게 지배한 쾰른 대성당처럼 이렇게 우뚝 서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건축을 갖다가 이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고딕 건물은 이렇게 보면은 버트레스라고 하는 이 울퉁불퉁한 근육질적 벽체가 있습니다. 이 벽체는 그냥 모양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기둥하고 합쳐져서 기둥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뚫어서 회랑으로 쓰는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둥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기둥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둥이 전체 지붕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붕을 지탱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창을 뚫어서 스테인가스 집어넣어서 아주 황홀한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이 고딕입니다. 그래서 고딕 시대는 건축에서 가장 하이테크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딕에서는 이제 돈과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얻어서 고딕 건축을 우리가 신본주의 건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신 같은 건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자만심을 더 북돋웠죠. 그래서 고딕 다음에 오는 시대가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가 인본주의로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인간은 모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몇 사람만이 인간일 수 있어서 이 인본주의 건축이라고 하는 이 성베드로 사원 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축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건물 가다 보면은 도움이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겠죠. 이 지점의 하부는 당연히 이제 교황의 보좌가 놓여 있어서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 성베드로 사원은 교황만을 위한 건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건축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시대는 건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그 전까지 여러 가지 갈래의 건축이 있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통일이 되어서 한 가지 교본으로 텍스트로 정리가 되는 게 르네상스의 이 건축입니다. 빌라 로툰다라고 하는 이탈리아 비첸차에 있는 건축인데 안드레오 팔라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건축을 설명드리면 여기 평면도입니다. 이 집인데 정사각형의 평면을 갖다 언덕 위에 놓고 이걸 십자로로 갈라서 가운데 둥근 홀을 둬서 로툰다 홀이라고 칭하면은 이 가운데 홀을 점거한 집주인이 양사방으로 보이는 풍경을 갖다 관찰하고 제어하고 지배해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인식케 하는 게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지붕을 보면은 이제 천장을 보면은 온갖 신들이 이게 조각되어 있어서 신들의 보호를 받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렇게 인식해 하는 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당연히 주변을 군림할 듯이 우뚝 섰죠.
이후에 지어진 모든 집들이 이 집의 번안이거나 카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집은 서양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예컨대 이런 집을 보면은 20세기에 지어진 집인데도 평면은 십자형 평면이라고 보는 게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면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는데 여기는 이 건축가들 이름이 20세기의 최고의 건축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계한 집들이 이게 기능과 다 다르지만 모양은 뭔가 좀 비슷합니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 주변부로 갈수록 덜 중요한 부분이 배치되는 단일 중심의 공간 구성. 이게 빌라 400~500년 전에 빌라 로툰다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빌라 로툰다를 미학의 건축이라고 서양 건축에서는 이름합니다. 그래서 비례나 형태나 재료, 장식들을 따지는 도구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한 건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건축이 세워졌던 시기는 16세기입니다. 16세기에 18년의 차이를 두고 한국 땅에 세워진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동락당이라는 집입니다. 경상북도 안강에 중종 때의 대성리학자였던 회제 이현적이 중앙정치에서 실패해서 낙향해서 지은 집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고향은 양동마을인데 양동마을에 본처가 있는데 본처를 찾아가지 않고 안강에 있는 첩실을 찾아가서 첩실의 집을 증축해서 만듭니다. 첩실이 더 편했던 모양이죠.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동락당, 홀로 즐기는 집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 집의 평면도가 이렇습니다. 얘네 방갓집처럼 안채, 사랑채, 사당 다 있습니다. 450평의 땅이지만은 성리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땅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의 산을 경계로 삼아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집이 약간 땅으로 꺼질 듯이 낮은 게 조금 수상해 보입니다. 이 집의 입구인데 가운데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정갈한 집 한 채가 나오는데 이거는 창고로서는 공수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갈하게 독립된 영역으로 만들었고요. 들어가는 입구 영역에 들어오면은 세 개의 입구가 나오는데 오른쪽 첫 번째는 이게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고 몸을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깊은 행랑마당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행랑마당으로 들어온 이 문이 이 전체 집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원래 대문이 없었거든요. 대문은 산을 경계하기 때문에 산 사이가 대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는 대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이 공간을 위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랑마당에 붙어 있는 안마당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여기서 거처를 합니다. 다시 여기서 나와서 앞에 있는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랑마당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채죠. 보통 사랑채는 주인 어른이 이 바닥에 앉아서도 하인을 굽어 볼 수 있도록 높이 짓는 게 상례인데 여기는 거의 같은 레벨입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물을 피하기 위해서 한 단 높였고 신발 벗기 위해서 한 단 높였으니까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게 마루와 이 마당은 같은 레벨입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사랑채를 권위 없게 이게 건물을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랑채 자체보다는 이 마당이 더 중요한 듯 처리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마당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용도를 알 수 없는 마당이 이곳저곳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상한 곳이 사당입니다. 이 집의 사당인데 보통 사당은 평지에 집을 짓더라도 인공적으로 언덕을 쌓아서 높이 올리는 게 또 보통 예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같은 레벨에 그대로 지었습니다. 대신에 마당을 한 겹을 더 두었습니다. 이 한 겹의 마당을 지나면서 경건성을 갖다 확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철저히 마당적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이상한 곳이 정자입니다. 정자는 독립된 건물이죠. 언덕이나 산 위에 홀로 짓는데 여기는 정자도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어디 있냐 물어보면은 이거 정자라고 그럽니다. 이 독립된 건물이 아닙니다. 이 벽의 담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게 정자입니다. 이상합니다. 그 정자 안을 갖다가 이제 들어가서 마당을 보면 확실합니다. 정자마저 마당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서였구나 하는 걸 갖다가 확연히 알게 됩니다.
정자 밖으로 나오면 금방 있었던 정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표현이 되고, 조금 더 이제 시점을 멀리하면 이게 사랑채와 정자가 이렇게 이 집의 전경이 나옵니다. 굉장히 밖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가면 굉장히 철저히 마당적입니다. 이 집을 그린 평면도가 이렇습니다. 현대의 건축학자가 그렸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마루 패턴도 그렸습니다. 옛날에도 도면은 있었을 겁니다. 이 회제 스스로가 이제 도면을 갖다가 이제 이 그립니다. 붓으로 이제 그려서 그것을 목수에게 주면은 목수가 알아서 이제 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렸을까? 남아있는 원본은 없지만 대략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겁니다. 붓으로 자기 첩실의 색한 방이었는데 이걸 느리고 앞마당 만들고 문간채 만들고 행랑마당 만들고 행랑채 만들고 여기 붙여서 사랑채 만들고 사랑만 만들고 등등의 관계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크기와 공간의 관계를 그린 게 회제의 그림입니다. 회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걸 목수에게 주면 목수가 지가 알아서 기초 놓고 기둥 올리고 뭐 쥐봉 올리면 그게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보면은 이 집은 중요한 부분이 이게 안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메인 빌딩처럼 그려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게 그냥 부속처럼 뭐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회제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관계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르죠. 그래서 만약 이 그림을 현대적 방법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저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공간이 표현되도록 분명한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공간끼리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벽체나 지붕을 보는 것은 이건 목수를 보는 거지, 목수의 솜씨를 보는 거지 회제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닙니다. 회제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공간, 그 안에 있는 공간, 저 너머에 있는 공간끼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집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 건축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서양 건축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보면 되는데 한국 건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볼 수 있어야 한국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제의 이 동락당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건축 전체에 관한 이야기고 저는 이게 건축의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회제의 집은 그러니까 미학의 집이 아니라 윤리의 집입니다. 관계에 관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000년 21세기가 되는 첫 해에 베니스 비엔날레라는 곳에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때 내건 슬로건이 이제는 미학을 그만하고 윤리를 하자고 표절을 내걸었습니다. 저도 그때 초청을 받아서 출품을 했는데 참 뜨악합니다. 이상합니다. 서양 건축사에서 윤리란 말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결단코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부 다 미학의 열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금방 설명했듯이 윤리에 입각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산과 나와 가족과 뭐 건축과 등등의 관계에 관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우리가 서양화가 현대화인 줄 착각해서 서양의 미학을 쫓아서 윤리를 다 내팽개쳐 버렸는데 서양이 이제 미학이 아니라 윤리가 맞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근대 들으면서 조가란 말을 쓰다가 새로운 시설들이 짓게 되면서 조가란 말로 집안을 만든다는 말로 안 되니까 건축이란 말을 만들었었는데 이 말은 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세울 건자에 사흘 축자니까 노동을 뜻하는 단어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뜻에는 좀 못 미칩니다. 영어로는 건축을 아키텍처라고 그럽니다. 그리스어인데 아크란 말은 으뜸이란 말이고 텍트란 말은 학문이나 기술을 가리켜서 아키텍처 하면은 큰 학문, 으뜸이 되는 기술, 이것이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건축가를 가리켜서 아키텍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A를 대문자로 쓰고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D 아키텍트 하면은 조물주 하나님으로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건축을 굉장히 위대한 직능이라고 일찍부터 알았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최신머리 없이 요즘은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든 한자 말인데도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을 따라 쓰고 있지만 원래는 영조라고 했습니다. 가꿀 영자 만들 조자. 조선시대까지도 우리도 이 말을 따라 썼죠. 이 말은 건축이란 말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모든 건축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말이 우리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짓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 짓기라고 그러지 집 세우기를 하지 않습니다. 짓다란 말은 언제 씁니까? 글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옷을 지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이념을 집어넣어서 솜씨를 통해서 전혀 다른 물체로 만들어내는 게 짓는 행위입니다.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유 과정을 통한 창조적 행위가 건축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갖다가 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1943년에 영국 의사당이 나치에 의해서 폭파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복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은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건축가보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이 명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건축이 우리를 다시 만든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근데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합니다. 왜 닮을까요? 다른 공간에 살던 사람이 한 공간에 살게 되면서 그 공간에 적응하게 되고 그러면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바뀌는 겁니다. 왜 수도하는 사람이 왜 집에서 수도 안 하고 저 산골에 있는 암자를 택해서 굳이 갑니까? 그 작고 강박한 공간이 나를 번뇌해서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확실히 우리를 바꿉니다. 이 오래 걸리고 더뎌서 그렇지 반드시 바꿉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축에서 살면은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결같이 5년만 살면은 여기서 비참한 꼴을 하고 물러나느냐. 저는 이 나쁜 건축 속에서 5년을 산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건축입니다. 20세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주 조선 왕조의 봉건 왕조의 형식을 본따서 봉건적으로 만들어지죠. 건물도 이 현대적 건물이 아니라 옛날 건물들을 다 본떴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건축도 목조 건축의 형식인데 이 목조 건축으로 형식으로 저 큰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짓기 어려우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목조 흉내만 냈으니까 순전히 천하 없는 가짜입니다. 이런 진실되지 못한 건축 속에서 삶을 사는 한 그 사람의 삶이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면은 진실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건 바꿔야 됩니다. 독재자들, 위대한 정치인들은 건축을 가지고 굉장히 민심을 갖다가 바꾸기를 즐겨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그리스, 로마의 장군들이 다 건축을 통해서 민심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바꾸고 그랬습니다. 가장 건축을 잘 아는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원래 건축가를 되기로 이 작정을 하고 비엔나에 있는 미술 아카데미에 시험을 쳤다가 3번이나 떨어져서 그냥 홧김에 군대를 가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히틀러가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린 스케치도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사람이 권자를 잡자마자 알베르트 스페어라고 하는 유능한 젊은 건축가를 최측근으로 기용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에 동원합니다. 예컨대 뉘른베르그 전당대회장 같은 이런 풍경을 만드는데 시민들을 몇십만 명을 갖다가 뉘른베르그 경기장에 집어넣고 밤에 불빛 하나도 주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공포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등단하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히틀러가 손을 들면은 갑자기 330개의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비추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이 히틀러를 연호하게 만드는 이런 환각적 장치의 건축들을 갖다가 빛의 궁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짓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를린을 갖다가 개조하는 겁니다. 제3제국을 갖다가 주창했던 사람이니까 로마 제국식 건물을 갖다가
연변에 쭉쭉 세웁니다. 템펠호프에서 스베르강까지 2km 가까운 거리를 갖다 세우는데 많은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이게 의회 의사당입니다. 폴크살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모양입니다. 이 높이가 무려 300m고 다이아미터가 270m 되는 초대형 건축입니다. 1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 이 이념의 건축, 동원된 어휘는 도움,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거고, 이 세계를 지지하는 기둥들, 아주 평준화된 그런 어떤 군상들입니다. 이것을 이념적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건축은 다행스럽게도 지어지지도 않고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몇 부분이 이제 지어진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몇 부분이 지어졌습니다. 이 건축의 요체는 의원님 미안합니다. 이 건축의 요체는 이 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7층짜리 건물이죠. 근데 이 건물이 있으면 오피스 빌딩 같으니까 별로 권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주가 이제 당연히 생각되죠. 이 열주가 보시면은 건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독립된 그냥 장식으로만 서 있습니다. 열주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처마를 끄집어 내버렸죠. 이거 아주 장식적인 열주와 지붕을 가지고 이것만 이제 사실은 4명의 건축가가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가 아무도 했다고 안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귀하의 청와대에서 볼펜으로 요걸 그려서 요거 있으면 더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겠느냐고 해서 세워진 게 저 도움입니다. 도움은 원래 하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국회 본회의 의사당이 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움은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껍데기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즈니랜드의 마법의 성처럼 있는 거니까 이런 진정성 없는 건축에서 어떤 삶이 벌어질까요?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리면 이거는 이게 정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건축 바꿔야 됩니다.